나는 주옥해 올해 65이다. 이 작은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15년째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뒤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가게였다. 처음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몇 가지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다. 요즘은 아침 6시면 일어나 멸치를 우리고 무나물과 시금치를 데치고 간장게장을 담그느라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시장 입구의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내가 오면 꼭 주사장님, 오늘 배추 싱싱해요. 하고 말을 건넨다. 단골이 되면 정이 드는 법이다. 나는 무 2개, 배추 1포기, 그리고 마늘 1봉지를 샀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이 조금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오후엔 주문 들어온 미역국 20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에어컨을 틀었다. 요즘 날씨가 유난히 덥다. 찬물 1컵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떴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혹시 단골 손님이 새 번호로 전화한 건 아닐까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국세청 금융감독원입니다. 주옥해 씨 맞으십니까? 국세청.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평생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는데 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을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확인 결과 귀하의 통장이 현재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범죄? 자금 세탁.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평생 법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처벌.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오후에 만들어야 할 미역국 20개는 까맣게 잊혀졌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건 남자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다. 주옥해 씨, 지금 귀하의 계좌로 수상한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됐습니다. 총 8천만 원 규모의 불법 자금입니다. 8천만 원? 나는 그런 큰 돈 본 적도 없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해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통장은 명의자 책임입니다. 그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범죄 조직원들이 내 정보를 빼돌려 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검찰? 소환장? 평생 경찰서 근처도 안 가본 내가 머리가 핑 돌았다. 거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공유됩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어기시면 수사에 비협조한 것으로 간주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은 계속 떨렸다.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전화하세요. 다른 사람과는 절대 통화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기밀 수사 중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행에 가야 한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2층에서 마주친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얼버무렸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만 계속 쳐다봤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봐.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ATM기로 달려갔다. 잔액을 확인하니 2,8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반찬가게 수익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한 돈. 손이 떨려 카드를 제대로 넣지도 못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화면이 떴다. 나는 다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800만 원 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의 돈을 임시로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안전계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2천만 원만 먼저 송금하십시오.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남자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메모장에 적었다. 손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창구 직원에게 가서 송금을 요청했다. 어머님,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세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나는 머뭇거렸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한테 보내는 거예요. 전세금이에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금을 처리했다.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와 다시 전화했다. 송금했어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8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으로 바꾸세요. 현금은 추적이 쉽지만 금은 안전합니다. 범죄 조직이 계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 내가 금을 사본 적이 있나?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키는 일이니 틀림없겠지.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묵직했다. 남자가 알려준 귀금속 상가로 향했다. 상가 2층의 한 금은방에 들어갔다. 금 사러 왔어요.
사장님은 얼마어치요? 하고 물었다. 800만 원어치요. 사장님은 눈을 크게 뜨더니 어머님 목돈인데 괜찮으세요? 했지만 나는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하고 재촉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계속 빨리 하세요라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 금괴 2개를 받았다. 생각보다 작았다. 이게 800만 원이라니.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금은방을 나서는데 뒷목이 뻐근했다. 이제 끝난 건가? 남자는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2천만 원은 송금하고 800만 원은 금으로 바꿨다. 내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사흘이 지났다. 그 남자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금괴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평소처럼 반찬 가게 일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멍하니 냄비를 저으면서도 그 전화 통화가 자꾸 떠올랐다. 정말 괜찮은 걸까? 수사는 언제 끝나는 걸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서랍을 확인했다. 금괴는 그대로 있었다. 주말이 되자 딸아이 수진이가 집에 왔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온다. 엄마 뭐 맛있는 거 없어?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딸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갈비찜 해놨어 먹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집중이 잘 안 됐다. 식사 후 수진이가 엄마 물티슈 어디 있어? 하며 내 방으로 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뭔가를 들고 나왔다. 엄마 이거 뭐야? 손에는 금은방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 금을 800만 원어치나 샀어. 언제? 왜?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게 저금한 돈으로 샀어. 금값이 오른다길래 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딱 이거야. 금 사라고 시키는 거. 혹시 누가 전화했어? 보이스피싱?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국세청에서 전화 왔었어. 내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바로 사기야. 국세청은 그렇게 전화 안 해. 수진이는 소리를 질렀다. 순간 머리가 띵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럴 리가.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나?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봐, 여기 국세청 4층 보이스피싱.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고 금 사라고 시키는 수법. 엄마가 딱 당한 거야. 화면에 띄어진 뉴스 기사들을 보니 내 상황과 똑같았다. 손이 떨렸다. 2천만 원. 내가 송금한 2천만 원. 그게 다 사기꾼한테 간 거였다. 엄마 얼마 보냈어? 수진이가 물었다. 이 2천만 원. 나는 목이 메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수진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내 어깨를 꼭 안았다. 엄마 괜찮아. 우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자책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수진이 말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다. 수진이가 경찰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당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잠시 후 전화를 나에게 건넸다. 엄마, 경찰관님이 직접 얘기하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주옥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 경찰관이 차분하게 물었다.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국세청이라는 전화 안전계좌로 송금한 2천만 원, 그리고 금괴. 말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이렇게 쉽게 속다니. 경찰관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지금 금은 어디 있으세요? 그 집 서랍에 있어요. 좋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마세요. 범인들이 다시 연락할 겁니다. 금을 가지러 오겠다고 할 거예요. 범인이 다시 연락한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떡하죠? 경찰관은 말했다. 그때 저희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경찰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2천만 원은 이미 사라졌고 범인은 또 나를 노릴 거라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다. 이틀 후 예상대로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 여사님, 수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금만 저희 쪽에 전달하시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수진이가 옆에서 메모지를 내밀었다. 침착하게 경찰 전화라고 적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으로 나오세요. 누군가 가서 받을 겁니다. 금을 분유통 같은 데 넣어서 가져오세요. 눈에 띄지 않게요. 분유통. 치밀한 수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지시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저의 형사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여사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범인이 금을 받으려는 순간 체포할 겁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경찰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그날 밤 수진이는 내 곁에 누워 있었다. 엄마, 내일 무섭지? 응, 조금. 괜찮아. 경찰이 다 지켜볼 거야.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수진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이 악몽이 끝날 것이다. 범인을 잡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용기가 생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다. 엄마 밥 먹어. 힘내야 해.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국 한 숟가락 뜨고 밥 몇 숟가락 먹는 게 고작이었다.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딸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오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여사님,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터미널 근처 카페로 오세요. 미리 상황을 브리핑하고 무전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메모를 했다. 수진이가 옆에서 내가 같이 갈게 했지만 경찰은 혼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범인이 눈치챌 수 있어요 라고 했다. 수진이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1시 나는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분유통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 금괴가 숨겨져 있었다. 무게가 묵직했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터미널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옥회 여사님이시죠? 저는 이 형사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손이 떨렸다. 형사들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사님은 정류장에 서 계시면 됩니다. 범인이 다가오면 금을 건네는 척하세요. 저희가 즉시 체포할 겁니다. 혹시 상황이 이상하면 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세요. 작은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다. 나는 정류장 앞에 섰다. 주변엔 평범한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어딘가에 형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시계를 봤다. 2시 정각.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해, 주옥해.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어. 5분쯤 지났을까?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30대쯤 돼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다. 주옥혜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오셨어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분유통을 꺼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손들어. 사방에서 형사들이 뛰어나왔다. 남자는 순간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 하나가 남자를 제압했다. 꼼짝 마. 남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고 말았다. 이 형사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범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체포 사건 이후 나는 경찰서를 몇 번 더 방문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가 조사에 협조했다. 범인은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었고 배후에는 더 큰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송금한 2천만 원은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사라지다니. 일주일쯤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실까요? 무슨 일일까? 나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이 형사가 웃으며 맞아주었다. 여사님, 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금 가격. 나는 고개를 가웃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형사는 설명했다. 여사님이 산 금이 800만 원어치였죠. 그런데 지난주에 국제 금값이 급등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거의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형사는 웃으며 말했다. 여사님 운이 정말 좋으셨어요. 금을 보관하고 계시던 바로 그 시기에 금값이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미국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때문이래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800만 원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믿기지 않았다. 이 형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여기 금 시세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숫자들이 빽빽했지만 확실히 금값이 급등한 게 보였다. 800만 원어치가 이제는 1억 1천만 원쯤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럼 제가 이득을 본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송금하신 2천만 원은 아직 회수 중이지만 금만으로도 충분히 원금을 회복하고도 남으셨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수진이는 놀라며 왜? 무슨 일이야? 했다. 금값이 올라서 1억이 넘는데.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비명이 들렸다. 뭐? 정말? 엄마 진짜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진짜야. 경찰이 확인해 줬어. 수진이는 감격해서 울먹였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기도 한다. 그날 밤 나는 금괴를 꺼내 한참 바라봤다. 작고 묵직한 이 금속 덩어리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사기꾼 때문에 샀지만 결국엔 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 됐다. 아이러니했다. 웃음이 났다. 세상 참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금괴를 다시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제 은행에 가서 제대로 된 금고에 넣어둬야겠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계획해 봐야겠다. 그 사건 이후 내 인생은 변했다. 경찰서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평생 처음 받는 상이었다. 신문에도 실렸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마을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민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첫 강연 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주옥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후 분기마다 예방 강연을 했다. 실제 피해자로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다. 부끄러움이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수진이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요즘 멋있어. 65이 넘어서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사기꾼 때문에 시작된 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2천만 원은 잃었지만 금값 상승으로 더 큰 돈을 얻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여전히 무섭지만 사람은 여전히 희망이야. 사기꾼도 있지만 나를 도와준 경찰관들도 있었다. 나를 속인 사람도 있지만 응원해 준 수진이와 이웃들이 있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내일 강연 자료를 정리했다. 이번엔 가족과 소통하기를 추가할 생각이다. 딸과의 대화가 나를 구했으니까.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다. 65의 새로운 도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좋다.